자, 유형자산 세 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손상과 차입원가의 자본화 그리고 제거를 배우도록 할 텐데 유형자산의 손상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감가상각과 재평가 모형 유형자산의 손상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이론 설명 잠깐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유형자산의 손상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걸 왜 배우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죠. 이 자본은 내가 장사를 개시할 때 투입한 자본, 납입자본,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이익잉여금은 기초이익잉여금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한 금액이죠. 배당이 없다면. 그럼 가능한 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낮게 표시해야 되는데 이익을 낮게 표시하려면 수익과 비용은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감이니까 자산과 부채의 관련이에요. 지금 우리 자산 배우고 있죠. 그래서 자산을 가능한 한 낮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취득원가가 있는데 이 취득원가보다 회수가능액이 올라가면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요. 요게 100원이고 요게 120원일 때 요 이익은 인식하지 않고 회수가능액이 떨어졌을 때 80원으로 요것만 손실로 잡는 회계처리. 논리적 일관성은 없지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회계처리라고 했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20원을 우리가 계정 과목을 뭐라고 한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해서 인식하는 방법을 유형자산의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과 논리적인 근거는 똑같은 거죠. 한번 배웠어요. 저가법에서.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유형자산의 손상을 일단 식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 유형자산은 기업마다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치가 65만 개가 있는 기업도 있어요. 이 금액, 회수가능액을 다 계산하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그리라고 하지 않고 첫 번째, 자산 손상에 징후가 있을 때 자산 손상이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을 계산하라고 있습니다. 계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우리가 자산 손상 검사라고 해요. 손상 검사.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손상 징후가 있을 때 계산 한번 해봐야지. 시간도 적게 걸리고 돈도 안 들겠죠. 저 회수가능액 구하는데 우리 회계법인한테 또는 컨설팅 펌한테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손상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손상 검사를 하려면 회수가능액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회수가능액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회수가능액은 둘 중에 큰 금액이에요. 자, 공정가치로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죠.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수취할 금액. 근데 이걸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유형자산은 매각 목적의 자산이 아니라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차량 운반구 중에 그랜저를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내일 이 3천만 원짜리 그랜저를 팔려고 합니다. 그게 공정가치 아니에요? 그럼 중고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2,900만 원에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유형자산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 사자마자 손상을 잡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유형자산은 왜 사는 거예요? 그 자산을 사서 물건을 만들면 내가 산 가격보다 돈을 더 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용가치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쵸? 그쵸? 사용가치의 뜻을 아셔야 돼요. 사용가치는 이 기계장치가 창출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의 현재 가치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1 나누기 R에 N승해 준 거. 그래서 이 사용 가치의 뜻은 미래에 발생할 캐시 플로우를 추정해서 그 금액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고요. 이 공정 가치로 측정을 하게 되면요. 이 공정 가치는 여러분들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운송비도 들고 여러 가지 처분부대 원가가 듭니다. 그래서 자산이 과대 표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순자를 붙여요. 순공정가치를 평가합니다. 회계학에서 순자 들어가면 뺀다 그랬죠? 그래서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빼준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공정가치가 100원이고 처분부대 원가가 10원이라 그러면 요거 90원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미래 현금이 100원인데 현가 계수가 0.8이다. 그러면 100원에다가 0.8 곱한 금액으로 80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뜻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둘 중에 큰 금액이니까 이 금액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사용가치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순공정가치로 둘 중에 큰 금액 잡았습니까?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요, 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사용가치가 없어지죠. 그럼 매각 목적으로 바뀌니까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요게 자주 나와요. 다음 중 자산 손상의 징후가 아닌 것은, 요게 총 8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책은 2가지를 묶어놔서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은 8가지예요. 8가지. 하나를 그냥 2개로 뭉쳐놓은 거야. 그러면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장부 금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떨어지는 시점에서만 이거 계산하는 게 좋겠죠. 전부 다 계산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뜻은 회수 가능액이 떨어지는 그런 손상 징후가 있으면 계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떨어지려면 이게 떨어지거나 이게 떨어져야겠죠. 이게 떨어지거나 이게 떨어져야 돼요. 그럼 이게 떨어지려면 공정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요 상황이 하나 나와 있겠네요. 그럼 이 금액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럼 미래 현금 흐름이 떨어지는 상황, 요 상황. 이게 떨어지려면 이 이자율은 올라가야겠죠. 요 상황.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한번 책 6절.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자산의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보다 크다는 거죠. 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자산 손상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래서 1단계 자산 손상 징후를 먼저 판단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으면 계산 한번 해봐라.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추정해서 회수 가능액이 장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그래서 장부 금액이 100원이었는데 계산해봤더니 90원이면 잡아라. 120원이면 잡지 마라. 그 얘기죠. 그렇죠? 모든 걸 다 잡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산을 시사하는 징후는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를 고려해라. 그래서 이 박스에다 별표 쳐놓고요. 자, 1번 볼게요. 시장 가치의 중요한 하락. 시장 가치의 중요한 하락은 공정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습니다. 순공정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회수 가능액이 떨어지는 상황.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의 발생. 예를 들면 뭐 법률적으로 그 회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현금 흐름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시장 이자율의 상승.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게 분모니까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이거 많이 틀려요, 여러분들. 순자산 장부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클 경우에. 그러면 순자산 장부 금액이라는 건 이거죠. 요 자본을 다른 말로 자산에서 부채를 뺐다 그래서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 금액을 구해봤더니 이 금액이 1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가총액을 구해봤는데 시가총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 자본의 시가니까 주식수 곱하기 그 시점에 주가의 시가를 구한 건데, 이게 200원이라면 자산이 큰 거죠. 자산의 공정가치가 떨어진 상황이 아닌데 이게 80원이라는 뜻이야. 그럼 자산의 금액이 떨어졌다는 상황이죠. 이게 작아지니까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그래서 순자산 장부 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크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작다고 해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4번에다가 별표. 여러분 실수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진부화와 물리적 손상. 원래 진부화 따로 있고 물리적 손상 따로 있거든요. 둘 다 똑같아요.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되면 제품을 덜 생산하니까 미래의 현금 흐름이 떨어지는 상황,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자, 기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그럼 기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세금이 더 많아지거나 그러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에 미달한다. 자산 성과의 감소인데 그거는 미래 현금 흐름 얘기하는 거죠.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있으면 회수 가능액 구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회수 가능액의 측정은 회수 가능액 밑에 박스 순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둘 중에 큰 금액.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별표 쳐놓고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금액 어떻게 잡느냐? 두 가지를 잡아야겠죠. 첫 번째, 자, 손상 차손. 그래서 금액을 구해봤는데 장부 금액보다 회수 가능이 떨어질 때만 손실 잡는다 그랬죠. 이익은 안 잡는다 그랬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장부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회수 가능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주면 되니까 요거는 옛날에 배운 내용으로 구하시면 되고, 이건 둘 중에 큰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금액. 자료에 제시된 대로 금액을 구해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시면 그 금액만큼 손상, 차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익을 잡으셔야 됩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죠. 이번에는 회수 가능액이 커져요. 거기서 장부 금액 빼주시면 되고요. 회수 가능액은 마찬가지로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잡으시면 되고, 장부 금액 빼주시면
환입 금액을 잡으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 손실, 요거는 단기 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이거 두 개 다 안 나와요. 네, 여기까지 물어보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 시험은 여기까지 출제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잡으실 때 여러분들 잊지 마실 게 하나 있어요. 한도가 있습니다. 자, 한도가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감가상각 후 장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상 잡으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요것만 여러분들 계산 문제에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내가 기계를 100원에 구입했는데요. 잔존 가치가 0이고 내용 연수는 5년이고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년 말 자, 감가상각할 금액이 나오겠죠. X1년 초, X1년 말이 되는데 저는 이제 100원이었어요. 감가상각 대상 금액 100원에서 0 빼주면 100이고 나누기 5 해주면 정액법이니까 20원씩 감가상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80원이 되죠. 그래서 감가비 20원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0원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에서 회수가능액 구해봤더니 순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둘 중에 큰 금액이 6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회수가능액이 60원이 됐다. 그러면 80원에서 장부금액에서 회수가능액 빼주면 되니까 20원만큼 손상차손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0원만큼. 그리고 이제 60원이 됐죠. 나가 60원을 장부금액으로 만든 거야. 그러면 X2년 말에 저는 이거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해야겠죠. 총 내용 연수가 5년이었는데 1년 지났으니까 60을 5로 나누면 15원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5원 마이너스 15원만큼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45원이 되겠죠. 60원에서 15원 빼주면 45원이 돼요. 그런 다음에 회수가능액이 자 100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려줘서 55원을 환입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건 원가 모형의 손상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원가 모형의 손상. 나는 100원 가지고 20원씩 감가상각했다면 다음 연도에 60원만큼 취득 원가 기준으로 장부 금액이 나와 있겠죠. 손상되지 않았다면 이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한도로 해서 15원만큼만 환입을 잡으시고 이 금액 이상으로 평가하는 건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잖아요. 재평가 모형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환입 잡는 게 아니라 15원만 환입 잡아라. 그게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요. 요거랑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 요것과 요것의 차이가 손상차손이다. 요것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원가 모형의 손상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의 손상이라고 양가로 2번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우리 재평가 모형의 손상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리고 심화학습, 그것도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두 장 이렇게 X 치세요. 됐죠? 그리고 관련된 문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7번째 차이번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이번가는요. 여러분들 한 문제 푸는데 1분 18초를 주는데요. 차이번가 문제를 풀로 낸다면요. 거의 3분 정도 걸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시험에 그냥 빨리 붙고 싶다. 단기간에 공부해서 붙고 싶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한 6번 1년에 출제가 되면요. 한 번 정도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나왔다가 또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은 드릴 텐데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른 부분 잘 하시면 스킵하시고 공부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강의는 할 거예요. 그래서 차입원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뭐 배우는 거냐면 차입 원가의 자본화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차입원가라는 것은요. 회사가 차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자 비용은 그냥 현금 이자 비용이라고 해서 여태까지 비용 처리했죠? 근데 자본화라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자산화랑 똑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산 취득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자 비용이 있다면, 타인 자본으로 돈을 빌린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니까 자산으로 처리해야겠다. 그래서 자산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타인
자본의 자, 이자 비용을 자산의 취득 원가로 인식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 취득하는 시점 이전에 취득을 개시해서 취득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이 시점까지 만약에 타인 자본을 돈을 빌려서 왜냐면 이제 건물 같은 거는 금액이 상당히 크니까 내 돈 갖고만 만들 수 없잖아요. 요때 발생한 이자 비용이 있다면 요 이자 비용은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자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지출 맞죠? 돈을 빌렸으니까. 그리고 이 취득이 된 후부터 뭐가 발생합니까? 수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비용 처리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과 비용이 인식되는 기간이 일치하지 않게 되죠. 이것을 자산 처리한 다음에 이 자산을 통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알맞는 회계 처리가 돼요. 그래서 차입원가 자본화를 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첫 번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리고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원가, 자산 취득 원가의 일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그것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자 비용, 타인 자본의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우리가 차입원가의 자본화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차입원가는 첫 번째 줄 자금의 차익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를 말한다. 이자 비용 말하는 거고요. 한국 채택 국제외 기준에서는 적격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랬죠.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이제 적격자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적격자산. 자,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만 만들고 있어요. 요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요. 회계학에서 1년 기준으로 1년 이하면 단기, 1년 이상이면 장기라 그러는데 장기만. 그래서 요 기간이 취득이 개시되고부터 취득이 완료되는 요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클 테니까. 1년 이하면 중요성 관점에서 그냥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 자,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 동그라미 쳐놓고요.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서 재고자산도 되고요. 제조설비자산, 전력생산물비, 유형자산도 되고요.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생산용 식물의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유형자산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유형자산 단원에 차입원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본화 기간은요. 세 가지가 나와요. 자본화 개시 시점, 취득 개시 시점이에요. 취득 개시. 이 시점을 말합니다. 취득 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화 중단 기간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요. 자본화 종료 시점이에요. 그래서 취득이 종료되는 시점. 취득이 종료되는 시점. 그래서 이 시점까지 발생한 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때문에 자산 처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설회사가 어떤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는데요. 그 발주자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공사 계속 해야 돼요. 공사 중단해야 돼요. 공사가 중단돼. 그래서 잠시 한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됩니다. 자본화 중단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중단 기간은 수익에 공헌하지 못한 금액이죠. 그럼 요거 자본화 시켜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비용 처리합니다. 요것만 자산 처리하고. 그래서 자본화 중단 기간이 있으면 여러분들 단기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혹시 말 문제 나올까 봐 설명한 거고요. 잘 안 나와요, 이 단어는. 자, 여기까지 하시면요. 차입원가의 자본화의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계산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 계산 방법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칠판을 지우고 깨끗한 칠판에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본화 차입원가의 인식이라고 해서 계산 방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계산 방법. 어차피 이거는 문제 푸는 방법이니까요. 제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계산하실 게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의 계산이 1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어떤 자본화를 개시해서 자본화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공사가 개시되고 있고요. 1월 1일 날 제가 100원만큼 지출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7월 1일 날 또 이제 100원만큼 지출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니까 차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차입할 때 이자율이 10%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자율은요. 무조건 연 이자율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연 이자율이 제시되기 때문에 연평균 지출액을 구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두 번은 껐다 이거죠. 그러면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방법 1은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100원 곱하기 10%. 근데 이건 1년 내내 있었죠. 그러니까 12분의 11을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원 곱하기 10%. 이건 6개월만 빌렸죠. 7, 8, 9, 10, 11, 12. 12분의 6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0원 발생하고 여기서 5원 발생하니까 15원으로 자본화 차입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방법 2. 자, 10%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2분의 12, 100 곱하기 12분의 6. 요걸 계산한 다음에 한 방에 10%를 곱해도 우리가 15원이라는 거 계산할 수 있죠. 그때 요걸 계산한 거, 지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거,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평균 지출액이라고 해요. 자, 회사의 차입금은 한 개일까요? 아니면 이것처럼 두 개일까요? 아니면 수십만 개가 있을까요? 자,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기업의 일반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아요. 7개, 8개. 이게 7개다. 그럼 계산기 7번 두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 단위로 환산한 다음에 쓰는 방법 1보다는 방법 2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을 구하는 이유는 이자율이 연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지출액을 연 단위로 환산해 준 것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네. 됐습니까? 연평균 지출액 이제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고, 자, 두 번째 뭘 계산해야 되냐면 자본화 이자율을 계산하셔야 돼요. 자본화 이자율 계산하실 때는요. 우리가 어떤 공장을 설립할 때는요. 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특정적으로 빌린 차입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차입금과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종업원들한테 급여를 주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비용 때문에 발생하는 일반 차입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연평균 지출액을 구해봤더니 100원이에요. 연 단위로 환산했더니 그랬는데 40원은 특정적으로 빌린 거예요. 특정 차입금. 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차입금을 하나 빌린 거예요. 이게 A고요. 이게 이자율이 10%라고 하면 40원에다 10% 곱한 4원만큼 자산의 취득 원가에 더해 주시면 돼요. 근데 나머지 60원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내 돈을 썼냐? 내 돈을 쓰면 차입 원가의 자본화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준서에서는 특정 차입금 쓴 다음에 일반 차입금을 썼다고 가정을 합니다. 일반 차입금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B, C, D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에 무슨 이자율을 먼저 구해보자? 평균 이자율을 먼저 구해놓자. 그래서 일반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말합니다. B, C, D. 그래서 거기에 10%라면 60원에다가 10% 곱하면 6원. 그래서 두 개 더한 10원만큼 자본화 차입 원가를 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자본화 이자율은 일반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을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가중 평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1년 내내 빌릴 수 있고 어떤 건 6개월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차입금의 총 차입 원가 해당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을 여러분들이 연평균 일반 차입금으로 평균 내서 미리 구해 두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항상 요거 구하실 때요.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표시해 놓고 한도로 쓰인다. 뒤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화 이자율을 먼저 구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화 가능 차입 원가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두 가지를 더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공장 또는 건물 특정적으로 빌리기 위해서, 특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 빌린 차입금을 우리가 특정 차입금이라고 했죠. 특정 차입금은 특정적으로 빌린 거니까요. 한도 없이 자본화 하시면 돼요. 한도 없이 자본화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1월 1일 날 100원을 지출하게 돼 있고 7월 1일 날 100원을 지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 1월 1일 날 100원을 빌려놓고 7월 1일 날 100원을 빌려놓으면 좋지만 기업은 한 번 빌릴 때마다 인지세도 내야 되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때 200원을 미리 빌려놓습니다.
그럼 100원은 여기다 지출했죠. 공장 짓는데 썼어요. 100원이 남아있죠. 그럼 그 100원을 금고에다 보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이라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발생해요? 일시투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시투자 수익은 여러분들 차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정 차입금은 한두 개이기 때문에요. 요 일시투자 수익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차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일반 차입금이 발생하겠죠. 그럼 일반 차입금은 아까 구해놓은 1단계에서 구해놓은 연평균 지출액이 있다. 자, 거기서 특정 차입금 40원 먼저 썼고 나머지 60원이 일반 차입금 쓴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특정 차입금 썼다. 나머지를 일반 차입금 썼다고 가정하는 거죠. 여기다가 뭐 구하면 돼요? 일반 차입금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평균 이자율 구해낸다. 여기서 구해놨죠. 2단계에서. 미리 구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본화 이자율을 곱하신 다음에 금액을 계산하셔서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더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자, 일반 차입금은요. 일시 투자 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특정 차입금은 한 개인데 일반 차입금 같은 게 기업에 1000개가 있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요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실무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실무가 조금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도가 있어요. 한도. 한도가 뭐냐면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총 차입 원가를 한도로 해요. 그래서 요걸 한도로 한다. 자, 요 말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내가 연평균 지출액이 100원이었는데요. 특정 차입금 50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특정 차입금은 이름이 A였고 10%였습니다. 그러면 5원만큼 이자 비용 발생하겠죠. 요 50원에다가 15% 곱하면 5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50원만큼은 연평균 지출액에서 특정 차입금 뺀 거 일반 차입금 썼다고 가정했죠. 그래서 B와 C의 평균 이자를 구해봤더니 10%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원 더해서 10원을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라고 해서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답 쓰는 순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손익계산서를 그려봤더니요.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을 구해봤더니 6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6원 중에서 A 특정 차입금의 금액은 알고 있죠. 5원이잖아요. 5원 발생한 거. 그럼 나머지 B는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거고 요게 1원이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죠. 우리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자를 이자율로 나누면 원금이 돼요. 그쵸? 그럼 이자가 1원이라며. 이자율이 0.1%잖아요. 10%니까. 그럼 나는 10원만 빌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50원을 다 일반 차입금 빌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10원만 일반 차입금을 빌린 거고 나머지 40원은 내 돈을 쓴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50원에다 10% 곱하면 5원, 10에다가 10% 곱하면 1원. 그래서 6으로 답을 쓰는 방법이 있고 50원에다 10% 곱해서 5원으로 하지만 여기 한도에 일반 차입금의 이자 비용인 1원을 한도로 하면 이거보다 크면 안 되니까 이게 1원이 돼서 6원으로 쓰는 거다. 그래서 답은 똑같죠. 근데 우리 기준서가 요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도 쓰는 걸. 됐죠? 그래서 한도를 왜 규정한 거예요? 한도 이상으로 쓴 거는 내 돈을 쓴 거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연평균 지출액 계산, 자본화 이자율 계산하고 특정 차입금 계산하시고 일시 투자 수익 차감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차입금 계산하실 때는 연평균 차입금에서 특정 차입금 빼주신 거를 자본화 이자율 곱해주시고 일시 투자 수익은 차감하지 않다. 실무적인 이유로 한도 1년간 총 차입 원가를 한도로 합니다. 자, 우리 책에 예제가 하나 있거든요. 이 예제는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푸셔도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 절대 이 예제 안 나옵니다. 이 예제는 다른 고급 시험에 2차 시험에 나와도 정답률이 거의 안 나올 어려운 예제예요. 근데 여기서 한두 개만 여러분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계산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12월 결산법인인 주3일은 수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4옥을 건설하기 위해서 X1년 1월 1일 H건설 회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상기 4옥 건설은 X2년 12월 30일 날 준공 예정이고 4옥 건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지출했대.
지출이 1월 1일 날 4만 원, 7월 1일 날 8만 원, 10월 1일 날 6만 원 나와가지고 18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거 그냥 갖다 쓰면 안 되죠. 우린 연이자율이 제시가 되니까 연 단위로 환산해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합니다. 연평균 지출액. 그러면 4만 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있었으니까 12분의 12. 이건 안 써줘도 되는 거죠. 1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실수하지 말라고 쓰는 거예요. 8만 원은 6개월이죠. 8만 원 곱하기 12분의 6. 그리고 6만 원은 이거 실수 많이 해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12분의 4 쓰지 말고 3.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9만 5천 원이 나옵니다. 9만 5천 원.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이자율을 먼저 계산해 놔야겠죠? 그러면 자료가 뒤에 나와 있겠네요. 자, 3일은 X1년도에 차입금 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 D가 있는데요. 그 밑에 내용을 좀 읽어봐야 돼요. 이들 차입금 중에서 차입금 A는 사옥 건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차입되었다. 이건 특정이네요. 지금 우리는 사옥 건설 금액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해야 돼요. 고려할 거. 그 다음에 이 중에 만 원은 X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의 정기 예금에 예치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B와 C는 일반 차입금, 일반 차입금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건 이제 평균 내야겠죠. 이 평균 이자율을 자본화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D는 해외 공장 건설과 관련해서 직접 차입되었다. 이거 특정 맞는데 이게 해외 공장이잖아요. 이 문제랑 전혀 상관없는 거죠. 해외 공장 사옥 건설할 때 거기서 해외 공장 건설할 때 거기서 고려하면 되니까 우리가 고려할 이자율은 요거 두 개, 세 개입니다. 이렇게 세 개인데 일반 차입금의 평균 이자율 내는 거니까 지금 X1년도 구하고 있죠. 그러면 X1년도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있었는지만 보면 되죠. X1년에 들어가 있네요. X1년 12월 3일, 그러니까 12개월 다 들어가 있네요. 우리 가중평균 내는 거니까 6만 원 원금인데요. 12개월 다 들어가 있어요. 가중평균 해야 돼요. 6만 원 곱하기 10%인데 12개월 다 들어가 있으니까 12분의 12 써주면 돼요. 두 번째 거는 이것도 다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X1년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7만 원. 7만 원 맞죠? 네, 곱하기 12분의 12 그리고 7만 원 곱하기 12% 12분의 10이라고 해야 되고요. 혹시 이 문제 요게 X1년 7월 1일부터 빌렸다. 그럼 여기다가 12분의 6, 여기다 12분의 6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금액을 계산하면요. 요 금액 계산하면 11.08%가 나옵니다. 11.08%. 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꼭 분자 금액, 분모 금액을 이렇게 계산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 요거 나눈 것을 이렇게 구한 거거든요. 왜? 자, 일반 차입금은 단기에 발생한 총 차입 원가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단기 발생한 총 차입 원가 한도를 미리 구해 놓는 거죠. 그래야지 3단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자, 세 번째 차입 원가 구하시는 건데 먼저 특정 차입금 먼저 구한다 그랬죠. 특정 차입금. 조심하실 거 일시 투자 수익이 있으면 일시 투자 수익 빼줘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거는요. 매년 말 지급하는 단리인데 요것만 분기별 복리예요. 제가 수도 없이 11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분기별 복리가 차입원가의 자본화에 나오는 문제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이자 비용 발생할 때 우리가 복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연 단위로 발생하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자율이 10%라면 만 원이 있는데 1.1이 첫 해. 그 다음에 만 원이 있는데 이자에 또 이자가 발생하니까 1.1의 제곱. 다음 연도에 3년치가 되면 1.1의 3승이 되는데 분기별 복리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4번 분기가 발생하는데 분기마다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를 다시 원금으로 보고 또 이자가 발생하고 또 이자가 발생하고 또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5만 원이 있죠. 5만 원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자율이 연이자율이 12%니까 분기별 이자율은 4로 나누면 3%입니다. 그럼 곱하기 1.03이겠죠. 그쵸? 거기를 4번 곱해주니까 4승이 우리가 맨 마지막에 되는 받는 금액이에요. 그때 이자만 구해야 되니까 원금을 빼주면 되겠죠. 요게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복리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6275가 나와요. 6275. 근데 여기서 일시 투자 수익 빼줘야 되죠. 그 문제 읽어보시면 문제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00원이 투자됐다 그랬잖아요. 10,000원. 6개월이죠. 12분의 6이고. 자, 예금의 이자율이 몇 %라고 되어 있냐면 9%니까 9%만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450원. 450원을 빼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5825가 나와요. 그래서 5825 여기까지가 특정 차입금에서 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차입금은 내가 연평균 지출액이 95,000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차입금을 빼준 금액에다가 자본화 이자율 11.08을 써주면 되는 거죠.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빼줄 때 내가 50,000원에 12개월을 다 갖고 있으니까 50,000원 곱하기 12분의 12를 쓰면 안 돼요. 왜냐면 10,000원만큼 12분의 6만큼은 안 쓴 게 있죠. 10,000원에서 12분의 6만큼은 안 쓴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지출된 거는 50,000원을 쓴 게 아니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45,000원만 쓴 거잖아요. 아예 다시 50,000원을 썼는데 요건 12개월 다 썼어. 근데 6개월 동안 10,000원은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요거 빼주면 연 단위로 환산하면 45,000원 쓴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45,000원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요 금액 계산하시면요. 5540이 나와요. 5540. 5540. 그러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두 개 더해준 게 답이죠. 그러면 12365가 나오는데 조심하실 게 항상 요거 한도랑 비교해야 돼요. 한도가 14400이라고 돼 있죠. 한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냥 답으로 쓰는 거고 요게 한도가 1,000원이었다. 그럼 1,000원 이상인 건 남의 돈 쓴 거니까 1,000원에다가 5825를 더해준 금액을 써야 돼요. 한도보다 낮은지 아닌지. 그래서 항상 이거 쓰는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은요. 요런 이자율 하나 구하는 것만 나와요. 아니면 요거 하나 구하는 거. 요 밑에 거는 안 내요. 아시겠죠? 혹시나 나온다면. 자, 여기까지 하시면 차입원가의 자본화는 내용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유형자산의 제거. 제거하지 마시고요. 자, 제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장부에서 유형자산을 삭제하는 것을 제거라고 하거든요. 그럼 삭제 왜 해요? 팔았으니까. 처분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아니면 유형자산은 팔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냥 폐기해버려요. 폐기한다. 폐기한 거는 처분과 똑같이 회계 처리하면 돼요. 돈 안 받고 처분한 거니까. 영원에 처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는 요 두 가지가 똑같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계 원리 배울 때는요. 1월 1일이나 12월 31일 날 처분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나와 있으면 처분분계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실무에서는 1월 1일과 12월 30일 날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처분할 수가 없어. 기중에 처분한다고. 기중에 7월 1일 날 처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처분분계만 하는 거죠. 뭘 안 하고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감가상각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분 손익이 잘못 인식되겠죠. 이거는 내가 사용한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사용한 거는 월할 상각해서 1년치 중에 12분의 6을 곱한 것만큼 상각을 한 다음에 그래서 상각을 한 다음에 우리가 처분 분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중에 처분하면 이것만 잊지 맙시다. 제가 쓰는 방법인데 선상각 후 처분만 잊지 맙시다. 상각을 한 다음에 처분을 해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월 1일 날 기계를 100원에 취득했고 잔존가치가 0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하면요. 이걸 120원에 팔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분계한다고요. 현금 120원, 기계 100원, 처분이익 20원. 그래서 당기손익의 미신효과 요걸 답 쓴단 말이에요. 요거 답 쓰고 나서 집에 와서 답 맞춰보면 틀린단 말이에요.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선상각.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상각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100원 마이너스 0 곱하기 5분의 1이 1년치. 6개월이니까 12분의 6을 먼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0원이죠. 감값이 10원. 감가상각 누계액 10원을 먼저 잡은 다음에 처분 분계를 하면 기계 100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빼준 게 장부 금액이죠. 그래서 10원 빼주시면 장부 금액이 90원짜리. 그리고 현금 120원. 됐죠? 그럼 대차 차액으로 구하시면 처분 이익이 30원이 잡히죠? 여러분들이 계산한 감가상각을 안 한 금액과 다르죠? 물론 요거 두 개 더하면 당기손익의 미친 효과는 20원으로 똑같은데 적절한 감가비와 처분이익으로 배분이 되게 됩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중에 처분하면 선상각 후처분 잊지 말자. 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때 장부에서 제거한다고 돼 있죠?
처분하는 때, 그리고 사용이나 처분을 통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폐기할 때. 그래서 유형자산의 재고로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대금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요거를 우리가 순매각대금이라고 하고요. 네, 요것을 장부금액이라고 하죠. 장부금액. 여기서 요거 빼주면 90원. 그 차이로 결정을 한다. 그랬을 때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뒤에 이 선상각 후처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설명드린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 하면요. 우리 유형자산의 이론 설명은 다 했습니다. 유형자산의 연습 문제는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쳐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문제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3강 하신 거 복습을 잘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 들으셔야지 이해가 잘 갈 거예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